안녕하세요.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 발전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과목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산업화 끝났고요. 정보화 이미 끝났고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그러니까 아직 최적화 사회 안 왔고요. 여기 어딘가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빅데이터가 생긴 거예요. 왜? 여러분들 동선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거지. 예, 여러분들 집에 있는 PC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요게 이제 PC라면 요 정보화 사회도 PC나 컴퓨터가 드라이브 걸었던 사회. 근데 요 핸드폰이 나온 다음에 사회. 핸드폰이 나와서 앱이 생기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면서 이게 정보화 사회도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어딘가 최적화 사회에 들어가기 전 어딘가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산업화 사회는 대량 생산, 그죠? 그 내연기관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똑같은 제품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소비하는, 마찬가지로 대중 매체, 매스미디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총 옛날에 4개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동일한 시간에서 소비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이 정규 분포로 모든 걸 해결하면 됩니다. 쉬워져요. 제품을 만들 때도 내가 20대를 위한 바지를 만들 거야. 그러면 20대의 키를 통계를 내서 이게 3시그마 안 정도 들어가면 대부분 포함이 되죠. 또는 뭐 2시그마에서 기성봉을 만들고 이 뒤에 정규 표준 부포 떨어진 5%씩은 만들질 않습니다. 제품을. 왜? 안 팔리니까. 만들기 어려우니까. 왜? 대중을 위한 거 모델 하나만 만들어서 나는 저가에 박리담해. 뭐 이런 느낌이죠. 그게 산업화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대를 위한 세상이었어요. 대중을 위한 세상입니다. 대중을 위한. 그래서 산업화 사회는 대중화 사회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가 산업화 사회에서 이때는 결국은 뭐가 제일 극대화돼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80-20 룰. 그죠? 효율성. 우리 배웠어요. 80-20 룰. 뭔가 효과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만족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얼마나 싸게 많이 만들어서 그냥 많이 파느냐. 그죠? 싸게 많이 만든다는 얘기는 모델을 다양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모델을 하나를 대중적 가치가 있는, 대중적 인기가 있는 모델 하나 만들어서 그걸 쫙 모든 사람한테 파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대중사회이기 때문에 95% 사이 표준 편차 밖에 있는 사람들은 희생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키가 엄청 큰 사람 또는 키가 엄청 작은 사람에 맞는 옷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랬어요. 왜? 그때 뭐 이렇게 미국 사람 옷을 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직구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뭐 직구라는 개념도 인터넷도 없고 직구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만 써야 되니 쉽지가 않죠.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대를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 되는 그런 사회가 대중사회고 산업화 사회입니다. 이게 기술과 사회가 다 같이 가요. 왜? 기술 드리븐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다 맞춰져야 되고 소가 희생되는 사회가 산업화 사회였고요. 그래서 산업화 사회는 왕정에서 뭐 귀족들이 이제 아니면 뭐죠? 천주교 이런 데서 이제 중세 그때로 비슷하게 이런 정치가 있었는데 산업화 사회에서 결국은 산업화 사회는 이런 왕정이나 기독교다 이런 중세 시대의 어떤 그 종교적인 가부님 이런 거로부터 산업화가 되면서 나온 게 뭐냐? 대중을 위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은 산업화 이전에는 대부분 왕정 나라였어요.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대중이란 가치가 찾아지고 대중이 힘이 생기면서 왕 체계를 깬 거죠. 그래서 지금의 민주사회, 민주주의, 이건 뭐냐면 대중주의, 대중을 위한 어떤 정치, 이런 게
요 산업화로 만들어진 계기입니다. 이건 뭐 사회 저건데 어쨌거나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정보화 사회, 정보화 사회. 정보화 사회는 우리가 요 그림에서 보듯이 문서를 가지고 손으로 쓰던 문서를 하드웨어 책을 만들었고 그 하드웨어 책을 그대로 태블릿에 들어가는 그 온라인 소프트웨어 책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요 책을 대중적으로 출판하게 된 거는, 그죠? 여기는 지금 손으로 쓰니까 대중책이 아니죠. 책이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산업화 사회 되면서 자동화 기술이 돼서 여러 권의 책을 막, 물론 뭐 다양한 책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한 책을 여러 개를 찍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아날로그입니다. 요 시대를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시대라고 그래요. 산업화 시대 거를. 근데 이제 정보화가 되면서 이런 모든 아날로그에 있던 모든 매체들이 다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디지털로 이제 변환이, 사실은 디지털 변환이 정보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90년부터. 근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요새 얘기하는 DT 뭐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도 진행되는데 레벨이 다릅니다.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아직 우리가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면, 산업화 시대 뭐 이렇지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은 어땠냐? 95년 전에는 운영계만 있다고 그랬죠. 운영계만. 근데 1995년을 기점으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어떤 분석계가 생겼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이미 매일매일의 비즈니스에 쓰는 운영계가 그날 밤에 펌핑 꺼내내는 지나간 데이터죠. 과거 데이터를 잘 정리해 놔서 그거를 분석하는 올랩이나 데이터 마이닝으로 분석하는 분석계가 1995년에 첫 번째 물결, 분석계의 첫 번째 물결이에요. 첫 번째 물결이 요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때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분석하는 모델로 KDD 프로세스가 나왔죠.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걸 선택하고, 그래서 타겟팅해서 그거를 변환하고 가공해서 가공된 전처리를 해서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요게 이제 우리가 앞에 배웠던 6장에서 배웠던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개별 알고리즘, 그 중에 어떤 걸 내가 쓸 거야. 그러면 이렇게 패턴, 뭐 분집이면 분집이 나오고, 빈발이면 빈발이 나오고, SVM이면 이렇게 SVM 모델이 나오죠. 디시전 트리.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고, 아, 이게 맞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거야. 주말에 기저귀 살 때 맥주 사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지식이 되고, 그걸 쓰는, 요게 이제 KDD 프로세스라고 그랬어요. 요게 이제 95년에 나왔고, 지금도 빅데이터에 요런 프로세스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적용하지만 차이점이 뭐냐? 이때는 적용 데이터만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1995년이었고요. 퍼스트 웨이브고. 그럼 세컨 웨이브는 뭐냐? 네, 빅데이터. 비정형, 무정형. 뭐 여러분들 지금 어디 다녔다. 이게 정형이 아니죠. 무정형이고, CCTV 뭐 이런 거, 비디오 무정형이고, 한글 뭐 이런 거, SNS 뭐 이런 거 다 무정형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양도 바뀌었고요. 그게 빅데이터다. 그래서 빅데이터 오기 전에 정형 데이터로 한번 퍼스트 웨이브가 왔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자, 그래서 그게 요거예요. 퍼스트 웨이브 때 1995년에 여러분들이 몇 살이었을까요? 이거를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디몰리션 맨. 이게 디몰리션 맨은 뭐냐면 옛날 1980년대 경찰관이 병이 걸려서 냉동 인간이 됐다가 2200년인가 깨가지고 일어난 일인데요. 이게 모니터링, 온 세상에 모니터링이 있는 거예요. CCTV가 영화의 설정이. 그러면 실시간에 악당들이 어디 있고 뭐 이런 거 다 본다 이거죠. 근데 이미 벌써 우리나라는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CCTV를 아마 하루에도 한 수십 번 찍힐 거예요. 이미 모니터링 세계에는 와 있고요. 그 다음이 프리딕션, 예측 세계에 와 있냐? 아직은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이게 25년 전 영화지만 여러분들 빅데이터를 봤으면, 이거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요거 한번 보실만 해요. 꼭 보셔야 돼요. 이건 지금도 유효한 기술들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꼭 보시고요.
이때도 뭐 범죄를 그러니까 프리크라임이죠. 내일 일어날 범죄를 오늘 예측해서 체포하는 겁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95년도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95년도에는.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죠, 요거. 야, 이 영화 봤더니 뭐 AI 뭐 이런 걸로 다 해. 데이터 마이닝 해가지고 뭐 지식을 꺼내. 이거 영화에 다 나오거든요. 그때 막 데이터 마이닝도 키워드였어요. 이 밑에 보면 여기 보죠.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은 97년에 같은 5대 핵심 기술입니다. 지금도 인공지능이 그때 들어왔다가 이루지 못하고 꺾어졌었어요. 제가 얘기하죠. IT 기술은 우리 주변에 왔다가 꺾어져서 반은 성공하고 반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랬죠. 여기 마찬가지 모니터링은 성공했는데 프리딕션은 그 당시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물 아래로 내려갔다가 요새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AI가. 여기 디몰리션맨 요거 영화 영상 좀 잘라서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 분 보고 탐 크루즈 나오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상 요거는 영화 한번 보세요. 진짜로. 영화를 전체부터 끝까지 보면 지금 IoT 뭐 해가지고 저희 강의 시간에 나온 게 다 나옵니다. 사실은 2007입니다. 요거 빅데이터가 언제 시작됐냐? 결국은 세컨 웨이브, 두 번째 웨이브인데요. 두 번째 웨이브는 정형 데이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있냐면 우리가 하드웨어 중심 IT 쪽은 60년대 80년대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발전했고 2010년부터는 데이터 중심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의 데이터 세계가 온다. 뭐 이렇게 프로젝션 하고 있고요. 웹도 1.0 폐쇄형으로 전달하다가 2.0 집단지성 뭐 해가지고 블로그나 이런 게 참여 소통이었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참여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강했는데 이제 웹 3.0 시대 지능화 분석으로 가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때가 이제 2007년 요때예요. 이 시작점이. 그래서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 예측으로 넘어간다. 웹이나. 그럼 그거의 중심에 빅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빅데이터가. 자, 그러면 빅데이터는 도대체 뭐야?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전에 빅데이터는 인메모리 컴퓨팅, 차세대 분석 기술 뭐 이런 걸로 되는 건데 가트너가 다시 2012년에 10대 전략 기술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뭐냐? AI 데이터 마이닝 97년에 나왔던 거 아까 우리 봤죠? 가트너가 여기 아까 봤잖아요. 여기 다시 가서 볼까요? 가트너가 여기 가트너의 1997년 5대 핵심 기술 그 해에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안 떴어. 근데 다시 12년에 그와 비슷한 건데 똑같은 용어 쓰기가 뭐하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란 용어로 다시 온 겁니다. 빅데이터란 용어로. 그래서 요거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는 환경 에너지 의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거다. 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니까 로그를 가지고. 그리고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빅데이터는 미래의 원유다. 왜? 우리가 지금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에 석유 원유를 가지고 생산을 해서 모든 경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21세기는 원유가 없어지진 않겠죠. 뭐 그게 대체되지 않으면. 근데 그거 위에 물리적인 원유가 아닌 데이터들, 지금 주변에 막 깔려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산업이 돌아가는, 그래서 미래 경쟁 우위를 좌우한다. 이거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빅데이터 위성에서 위성 사진 분석도 빅데이터입니다. 매일매일 매시간 찍어서 그 이미지를 분석하는 거라. 그래서 코로나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데가 어디야? 사진 찍어서 쫙 보면 슈퍼마켓이야. 큰 미국에. 그래서 그걸 미리 알았다 그래요. 그 규모도 지역별로. 그죠?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가 없는 사람은 나중에 슈퍼마켓에 뭐 매출을 발표해야만 알죠. 근데 위성사진은 그날 찍으니까 그럼 결국은 그 위성사진 정보를 가진 사람이 경쟁 우위를 갖는 거죠. 투자할 때. 지금 원유 값도 팍 떨어졌죠. 지난번에 얘기한 거로. 그 원유 값 떨어진 것도 위성사진을 봤더니 원유 실은 배들이 가만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회사가 발표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제3자가 그걸 빨리 캐치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원유를 안 사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번 거잖아요. 원유 가격이 싸라지니까.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게 이미 벌써 2011년에 얘기한 거고, 지금 2020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시발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자, 우리 경쟁력 확보,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다. 예, 이런 거고. 그 당시는 이걸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빅데이터 정의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빅데이터는 데이터 분석의 두 번째 물결이고요. 2007년에 시작됐다. 아주 작은 게 17년이고요. 공식적으로 언론 매체에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쓰인 거는 2011년입니다. 요거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2011년이 맞는데 왜 2007년이라고, 이건 기술적으로 시작된 거고, 이게 2007년이 왜 2007년이냐? 빅데이터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 거는 여러분들 동선, 전 국민 5천만의 동선을 실시간에 분석한다. 가능할까요? 옛날 기술은 안 됩니다. 그 정형 데이터, 관계형 DB 기술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형 데이터로만 했던 거고. 근데 2007년에 그게 가능하게 한 기술이 나왔고요. 그게 어떤 기술이냐? 구글에서 나온 겁니다. 구글 다 아시죠? 구글은 어떤 회사였죠? 구글 검색기, 우리가 지금 네이버처럼. 근데 첫 번째에 나온 회사는 아니었어요. 검색기가 미국에도 다른 검색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기술을 가진 검색기들이었죠. 근데 구글이, 검색의 효율을 이 빅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레벨을 다르게 제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이고요. 2007년에는 자기 기술을 오픈을 했어요. 그게 구글 파일 시스템이에요. 구글이 전 세계에 퍼져져 있는 웹에 있는 데이터들을 인덱스를 거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이게 데이터가 컸죠. 그 기술이 구글 파일 시스템인데 그 기술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만들어서 나온 게 이 빅데이터예요. 사실은 구글 기술 병렬 처리가 가능한, 그래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에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07년은 구글이 오픈해서 그 클론이 만들어진 시기고, 실제로 그걸 적용해서 사회적으로 쓴 건 2011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2007년은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써놨는데 2011년이 더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같은 어가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쓴 게 2011년이에요. 자, 정의 갑시다. 기존의 방식으로, 여기서 얘기한 기존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관계형 기술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저장, 관리, 분석하는 기술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웨어하우스까지도 관계형 DB를 썼는데, 정형 데이터. 근데 기존의 방식으로 분석하기 어려울, 관리하기 어려울, 저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자료, 이게 빅데이터예요. 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빅데이터 기술이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대부분 데이터량이 커질 거고, 어떤 것들이냐? 요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거야? 관계형 DB랑. 관계형 DB는 여러분들 다 보셨죠? 정형으로 엑셀과 같은 테이블 DB고요. 그 로그성 데이터들을 담지 않습니다. 상태 정보만 갖고 있는데, 트위터, 여러분들 코로나에서 봤던 휴대폰 발신 GPS, 웹로그,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은 그 상태 데이터가 변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남기는 GPS 양도 되게 많고요. 휴대폰 발신 하루에 몇 통 해요? 전 국민이 휴대폰 발신하는 건수 그러면 엄청나죠. 하루만 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로그라 그래요. 로그. 뭐야? 여러분들이 남긴 발자취들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정보기기를 써서 남긴 발자취들. 트위터를 써서 남긴 거 트위터들이고요. 휴대폰 발신, 그 로그 남죠? GPS, 여러분들이 GPS 키고 다니면 남게 되고, 웹로그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남게 돼요. 웹에서. 센서 데이터는 센싱할 때 매번 초마다 남게 돼요. 요게 다 발자취 데이터입니다. 발자취 데이터. 개인의 발자취 데이터. 이거를 빅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형 데이터는 빅데이터 아니야? 사이즈 커지면? 예, 정형 데이터보다 이런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함하면 그 안에 정형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옆에 있는 요거는 이제 3V라고 그래요. IBM이 정의한 빅데이터의 정의입니다. 세 개의 V로 시작되는 단어. 뭐예요? 볼륨,
variety, velocity. 뭐냐면 크기 측면으로 기존의 관계형 DB로 저장, 관리, 분석하기 어려울 정도의 크기. 뭐예요? 무한의 크기. 크기가 그러면 1000팩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무한의 크기.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발생하는 거. 예. 무한 크기도 처리하는 게 빅데이터고요. 이러면 무한이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성. 크기와 그 다음이 variety, 다양성이죠.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지금 비정형도 CCTV, SNS, 아래아 문서 해가지고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다양한 걸 다 본다. 그래서 variety. 그 다음에 velocity, 속도. 이거를 저장, 관리, 분석하는 처리 속도예요. 속도가 실시간에 한다요. 실시간에. 그래서 요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3V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그러고, 그와 같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정의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빅데이터가 뭐야 도대체? 예, 요겁니다. 로그성 데이터라고 보시면 그게 빅데이터, 발자취 데이터. 발자취 데이터가 아니면 빅데이터 아니라고 그래요. 아무리 커도. 자, 요 슬라이드가 제일 중요해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요 부분. 그게 뭐냐? 아까 빅데이터가 원유라 그랬는데, 그죠? 21세기의 원유라 그랬는데, 저는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원석입니다. 원석. 그죠?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기술은 바로 이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이 기술을 배우려면? 저한테 오셔서 배우셔야 됩니다. 이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거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빅데이터를 아무한테나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빅데이터는 요런 발자취 기술이에요. 개인이 남겨놓은 요 흔적. 그죠? 그래서 자동차의 스키드 마크, 이런 것도 빅데이터고요. 그리고 요 음악들, 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해가지고, 이 80년대에 나오는데, 예, 요거 딱 들으면, 요 노래의 가사가 빅데이터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그래 빅데이터 송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빅데이터는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그래서 여기 볼륨은 엄청나게 큰 것들. 그 다음에 벨로시티는 요 배치라는 건 뭐냐 하면 세탁소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기면 일주일 있다 찾아가죠. 그럼 분석을 맡기면 실시간에 안 되고 결과가 끝나면 받는 게 배치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타임이란 즉시 받는 거고, 스트림은 말 그대로 무한의 데이터를 실시간에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 예, 정형 데이터로부터 모든 거 다 한다. 그래서 자, 이거예요. 지금 이게 first wave가 이 정형 데이터, 이게 관계형 DB거든요. 요게 테이블 ERD고요. 요게 ERD고 ERD 기반의 정형 테이블도 만들어져 있는. 요는 뭐냐? 3V 축을 보면 요게 정형이면서 작은 데이터면서 배치, 세탁소 분석 작업을 요청하고 한참 있다가 답을 받는, 그게 first wave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됐어요. 결과도 틀리고. 그죠? 근데 우리가 빅데이터가 관계형 DB 이런 거죠. 관계형 DB 가지고 정형 데이터만 가지고 이건 이미 배웠죠, 우리가. 근데 그래서 진짜 세컨 웨이브 빅데이터는 요 발자취 데이터 스퀴드 마크를 분석하는 거라, 우리가 볼륨 측면에서는 무한 데이터, 요거 이제 스트림 처리예요. 무한하게 발생하는 데이터, 빠르게 발생하는 데이터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무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고, 리얼 데이터 실시간에 여기 어딘가 있는 거죠. 그게 3V입니다. 그래서 요 빨간 게 빅데이터고요. 요게 90년대 데이터 마이닝이다. 이렇게 웨어하우스고. 그래서 이게 레벨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웨어. 이거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거는 제너럴 텀이라 빅데이터를 웨어하우스로 모아놓으면 또 웨어하우스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빅데이터는 발자취 데이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발자취 데이터죠. 공룡의 발자취를 분석하는 거죠. 이거 빅데이터인가요? 무조건 3V로 보셔야 됩니다. 3V. 자, 그 3V 뭐예요? 다양하냐? 모양이 다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벨로시티, 처리 속도가 같냐?
네. 근데 벌륨이 크냐를 보셔야 돼요. 벌륨. 벌륨에서 우리가 저 시골 경남에 월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공룡이 서식지래요. 거기서 공룡 발자취 하나 발자국 하나만 찾잖아요. 새로. 전 세계의 공룡을 연구한 사람이 다 옵니다. 왜? 그만큼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연결고리가 없어. 그래서 그냥 가설만 많은 거고요. 진짜 빅데이터는 요겁니다. 요게 그 가트너가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쓰면서 예시를 든 게 요거예요. 요게 2011년에 미국의 지금 코로나로 죽는 사람만큼 지금까지 매년 미국의 독감으로 그만큼 죽는데요. 그래서 독감도 되게 큰 병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구글이 우리가 이제 구글 검색기에서 미국 전역에서 구글 검색으로 독감 관련된 키워드, 뭐 약이나 기침 뭐 이런 거, 그런 걸 키워드 검색한 횟수를 분석한 게 파란색이죠. 파란색. 요거 구글의 독감 트렌드 예상치. 그다음에 요 오렌지색은 미국의 보건당국이 미국 전역에서 시계열적으로 독감이 퍼지고, 그러니까 많아지고 적어지고 한 거, 그거를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거의 일치하죠. 거의 일치합니다. 이 그래프 보면. 근데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개 분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빅데이터 분석이고 하나는 빅데이터 분석이 아닙니다. 속도 측면에서 구글 분석은 실시간이고요. 왜? 사람들이 분석하는 키워드를 실시간에 분석하는 거고, 미국의 보건당국은 전국의 독감을 걸린 사람 수치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뽑는데 14일이 걸린답니다. 14일. 전국 거를 집계하는데, 그가 행정 라인으로. 그럼 14일 대 실시간이에요. 그래서 속도 측면에서 미국의 보건당국은 빅데이터, 실시간이 아니고요. 양 측면은 어때요? 볼륨. 미국에서 보건당국이 취합하는 건 엑셀로 지역별로 집계된 거를 취합하니까 데이터 양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근데 구글 검색 키워드는 독감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람의 검색을 대상으로 독감 키워드를 꺼내내야 되니까 양이 엄청납니다. 독감 키워드만 꺼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니까. 데이터 양이 엄청나다고. 키워드라는 게 정형이 아니죠. 막 문자를 쓰니까 비정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3V를 만족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다. 이거고, 현실에서 바라보면 미국 보건당국은 독감이 지나간 다음에 14일 다음에 알아요. 그럼 뭐예요? 아무런 조치를 못하죠. 14일 지난 다음에 아니까. 역사에 남겨놓는 정도? 근데 구글 독감 분석은 실시간에 아니까 앞으로 어디로 전파되고 언제 더 올라가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서 내가 뭔가 액션이 가능한 거예요. 독감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예, 이게 빅데이터의 강점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건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예. 그래서 미국 국민이 개인적으로 개별 검색했던 모든 걸 취합해서 그 빅데이터를 취합해서 실시간에 독감 유행 수준을 평가하는 거죠.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다 이해되셨어요? 코로나랑 똑같죠? 이게 더 큰 거죠. 사실 우리는 감염자 위주로 이렇게 잡지만 이런 규모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는 작게 보시면 건데 그 큰 데이터도 실시간에 할 수 있다. 그게 구글의 파일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좀 이따 볼 거고. 그래서 세컨 웨이브는 뭐 이런 헤테로지니어스하고 되게 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처리하는 거다. 이게 있었고, 무정형 데이터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 정형 데이터는 관계형 DB고요. 무정형 데이터들은 다 이런 겁니다. 아래아 한글, SNS, CCTV, 예, 요거 뭐 이런 게 해서 아까 군인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무정형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우리가 95년도에 데이터 분석 퍼스트 웨이브와 이쪽이 퍼스트 웨이브입니다. 요게 세컨 웨이브, 빅데이터 웨이브고요. 그거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데이터 분석은 정형으로 배치 작업으로 하니까 이거 그냥 상태 관리. 우리가 통계 뭐예요? 스테러스라고 그랬죠? 그걸 한 거예요. 집계해서 통계처럼 정형 데이터를 분석한 거고, 그거를 우리가 실시간에 빅데이터 분석은 실시간에 발자취 하나하나의 트렌드를 보니까 변화 관리를 하는 겁니다. 상태 관리가 아니라 변화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상태 관리와 변화 관리의 차이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어느 홈쇼핑에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죠? 옛날에 작년에 가입을 했어. 그때는 신촌에 살아서 신촌 주소를 딱 가입을 하고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매달 여러분들 빌링이, 그 빌링이 뭐죠? 얼마 썼어요가 우편으로 날라와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놓은 신촌의 주소로.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 그러니까 매달 말에 빌링이 온다고 치면 오늘 이사를 가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주소를 바꿨어요. 왜? 강남으로 이사 갔어. 그럼 강남으로 새 주소를 입력하고 주소를 업데이트하고 딱 나올 때 내 문자로 이사 가셔서 축하합니다. 그리고 초하고 휴지 쿠폰을 빵 날려주는 거예요. 그 홈쇼핑이. 그죠?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딱 내가 입력하자마자. 그게 변화 관리고요. 근데 빅데이터를 안 쓰는 데는 똑같이 주소를 바꿨는데 여러분들 빌링 올 때나 주소를 바뀌셨네요. 한 15일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에 와요. 어느 게 더 감동 서비스인가요? 변화 관리가 감동 서비스입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그 차이인 거예요. 빅데이터를 쓴다와 안 쓴다는, 정형 데이터로 상태 관리를 하는 거랑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기술을 써서 변화 관리를 하는 거랑, 이게 고객이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매출이 달라지고 고객이 아니라 실제로 행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태 관리와 변화 관리의 차이. 네,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지금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CCTV도 엄청나게 실시간에 이제 다 여러분들 그 얼굴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이 가기 전에 뒤에 거를 먼저 봅시다. 이게 하나로 되어 있군요. 그러면 영상 2개까지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빅데이터 개요. 이제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계속 얘기한 핸드폰이 나오면서 어떤 게 변했냐면, 산업화 시대의 대중이, 그죠? 산업화 시대, 정보화 초기에도 대중사회였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정보화가 2개로 나뉠 수 있다. 핸드폰이 나오기 전과 핸드폰이 나오기 다음. 그러면 핸드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엄밀히 따지면 대중사회입니다. 대중을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죠. 근데 핸드폰이 나오면서 개인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또는 로그로 남길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왜? 개인한테 개인이 들고 다니는 단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까지는 말초 핏줄이 없었어요. 그냥 군중에 대한 핏줄. 그죠? 우리가 말초 핏줄은 다 세포까지 다 오는 거고, 군중은 이게 동맥으로부터 정맥이나 큰 것만 있었죠. 그게 국가 정보화망 이런 것들로 PC까지. 근데 핸드폰이 나오면서 개개인 손에 오면서 개인의 가치를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가치를.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새로운 잣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시간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기술적인 엄청난 발전이에요. 빅데이터로. 그래서 이게 개별화라는 거는, 이거 아마 인터넷 뒤져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집세와 공각, 이게 지금 차상위 계층이 아닌 가족이
더 이상 수입이 없어서 정부 지원은 못 받아요. 4차 상위계층이라는 거 알죠? 우리가 뭐예요? 재산이 없어. 그리고 내가 자녀도 없고 돈 버는 자녀도 없고 이거를 정부한테 증명을 해야 정부가 당신은 차상위 계층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복지를 지원해 줬었어요. 이게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아실 거예요. 이게 송파 세모뇽가 그 얘긴데 이 사람들은 잘 살다가 갑자기 수입이 없어져서 차상위 계층도 아닌데 막막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있었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빅데이터 기술이다 뭐 이런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네 그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뭐야? 결국은 우리의 잣대가 되게 날카롭지 않았던 거죠. 개인까지 않았었는데 개인별 잣대가 가능해져서 아주 촘촘하게 옥석 가리기가 가능해진 겁니다. 옥석 가리기를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를 다 보면, 개별 록을 다 보면 좀 더 세밀한 모든 영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목국으로 하던 거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주목국으로 했죠. 왜? 그냥 대중적인 가치를 주목국으로 판단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거 카피하고 여러 가지 길을 갈 때도 의사결정을 그냥 선배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가고 틀에 따라가고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 안 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요 빅데이터가 되면 구구식의 의사결정이었고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속에서 답을 찾고 경로를 찾으면서 이게 개인화되다 보니 남의 거 카피하면 꼭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만 독창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고 그죠? 이게 뭐냐? 달걀을 깨서 세울 수 있는 거죠. 세울 수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그동안의 어떤 산업화 시대의 개념이었다면 빅데이터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위성 사진으로 슈퍼마켓의 매출을 알 수 있어요. 생뚱맞은 거 같고 생뚱맞은 걸 찾은 거잖아요. 근데 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기회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빅데이터는 최적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최적화 사회. 이 부분은 계속 이 과목에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 DT까지 가서 결론을 내가 내드릴 건데 왜 최적화 사회인지. 일단은 최적화 사회는 빅데이터와 새로운 잣대를 실시간에 적용해서 산업화 사회의 효율성도 얻고 그 다음에 개인화의 만족도를 얻는 효과성,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적화해서 얻어내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중요하면 그 분야는 효율성에 웨이트를 더 주고 효과성이 중요해. 개인의 만족이 더 중요해. 들어가는 비용을 좀 더 들어도 그런 효과성에 또 맞춰주는. 그래서 그거를 사안마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적으로 맞춰주는 그런 기술이고 그런 기술이 사회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게 최적화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보화 사회는 산업화 사회, 오프라인으로 돌아갔던 산업화 사회를 컴퓨터의 도플갱어를 하나 만든 거고요. 그럼 도플갱어에서 나온 데이터들, 우리가 운영계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가는 것처럼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적으로 맞춰주는 사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게 최적화 사회입니다. 자, 어느 정도 논리가 되나요? 최적화 사회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사회 때의 미덕은 뭐냐? 분업입니다. 분업. 우리가 포드 자동차가 처음 우리가 컨베이어 라인을 만들고 분업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했을 때부터 거의 한 50년 동안 분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요. 부서로 나눠가지고 고1만 하는 거예요. 달인처럼. 그럼 그거를 또 정보 시스템의 분업화해서 만든 게 운영계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의 운영계까지가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다 이 분업화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고도화되어 있는 겁니다. 분업이. 사람별 분업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불신이 생겨요. 나는 내 분업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엔 잘하고 있어?
나는 내 거는 창실하고 있는데 내 뒤에 있는 애가 잘하고 있어 못하게. 왜? 품질 관리에서 라인업에서 뒤를 봤더니 뭔가 이상해. 그러면 어느 놈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전체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불신, 특히 이제 뭐 이게 의학 분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우리나라 뭐 데모하는 거 보면 상당수가 이런 불신입니다. 서로 영역이 다른 그 이기 집단이라고 그러죠. 이익 집단끼리의 불신이 이게 고조가 돼요. 민주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럼 대안은 뭐예요? 다시 왕정으로 가서 왕이 네가 잘했어 못했어 이거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은 다 이익 집단이 다 맞아. 그럼 어떻게 사회가 운영이 되나요? 이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까요? 답이 있나요? 빅데이터 기술 쓰는 거예요. 데이터라고 그러면 안 돼. 빅데이터라고 그래야 돼요. 왜? 집계도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과거도 썼어요. 소통 당연히 필요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통과 계몽이 옛날에 새마을 운동 하듯이가 아니고요. 관련 데이터를 올려놓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소통하고 계몽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한 거고요. 이슈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배심원 이론. 배심원 이론은 이게 17세기인가 니콜라 드 꽁도르세라는 사람이 배심원 이론을 주창한 겁니다. 주얼리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여기 있는 말 그대로예요. 그냥 여러분들 법원에서 배심원들 한 뭐 20명 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길티, 언길티 뭐 이거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건 빅데이터. 실제로 배심원 이론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진짜 배심원 이론인데요. 보면 개인이 정답을 맞출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고 정답을 맞출 확률이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정답을 맞출 가능성이 100%에 수렴한다. 요 말 그대로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이 정답을 맞출 확률이 홀짝이죠. 2분의 1이라는 거는 홀짝입니다. 그러니까 그 50%만 되면 돼요. 그 대신 더 큰 건 뭐예요? 집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정답을 맞출 확률이 100%에 수렴한다. 예. 결국은 개인이 반 정도 맞추면 된다요. 정답을. 각각 개인은. 근데 그 개인의 집단이 무한히 커지면 항상 정답을 맞는다. 요런 게 주얼리 시어리입니다. 배심원 이론이고 이 안에 빅데이터가 숨어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여러분들 개인이 교육 모르겠어요. 50%를 맞춘다는 가정이 이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는 모르겠어. 근데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다는 가설을 세우면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제일 높겠죠. 그죠? 네, 그래서 뭐 다 대부분 대학 교육을 끝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을 많이 할 테니까 우리나라 전국 사람들이 우리가 요새 뭐예요? 복면가왕 다 보죠? 복면가왕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옛날 같으면은 방청객이 이게 눌러가지고 점수 정해서 누가 이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국회가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국회가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항상 정답을 뭐 5천만이면 뭐 어린애들 빼고 어른 빼면 한 3천만이면 뭐 2,500만 10원 이론의 빅데이터 오수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자, 저는 믿기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전자민주주의가 올 것이다. 전자민주주의 뭐예요? 여러분들 밥 먹고 직접 민주주의죠. 옛날에 간접민주주의, 국회나 이런 걸 만들었던 이유는 개개인이 자기 의사 표출할 방법이 없었어요, 과거는. 근데 우리가 정보화 사회가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빅데이터 시대로 넘어가면서 전자민주주의가 될 거다. 뭐 언젠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될 거다 전 믿어요, 사실은. 그러면 밥 먹고 여러분들이 한 40대 됐을 때, 50대 됐을 때 저녁 쫙 차려 먹고 누구나 오늘의 국정을 해야 돼. 그리고 가서 복면가왕처럼 쫙 누르면 법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그게 빅데이터. 개인의 의미를 다 모아서 반영하는 거죠. 실시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가 바뀌는 기술들이에요. 빅데이터가 쓰고. 결국은 빅데이터는 단순한 파일 시스템이 아니라
빅데이터란 어떤 트렌드, 빅데이터란 기술이 만들어내는 어떤 거는 기존의 산업화 시대의 어떤 잣대, 이게 잣대예요, 잣대. 잣대의 단위를 되게 세분화하게 잘라서 진짜 정교하게 우리가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돼서 실시간에 옥석 가리기를 정말 잘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빅데이터를 쓰는 사회는 최적화 사회일 거다. 어떤 사회? 대중과 소가, 대중과 개인이 최적화돼서 화합이 되고 신뢰와 감동을 주는 사회. 빅데이터가 애매한 것들을 정해줄 수 있어요. 신뢰와 감동으로. 아까 우리 음원 애매하죠. 그거 다 누가 봐. 근데 그거를 다 취합해서 나눠주는 그런 거 애매한 거잖아요. 너 얼마 이런 거. 그거를 현실에 적용했었고요. 앞으로도 아마 갈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사회가 변할 거다. 그게 최적화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는 대중을 찾았고요. 우리가 이 미래 시대, 정보화 시대에서 핸드폰이 나온 이후부터는 개인의 가치를 찾는. 그래서 대중과 개인의 가치가 미래 사회에서는 최적화로 융합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제가 바라보는 최적화 사회의 또 다른 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 빅데이터의 3대 요소 뭐예요? 이걸 가능하게 했던, 그래서 성공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데이터를 자원화해야 되고, 그 데이터 자원, 그래서 빅데이터 자체, 그죠? 데이터 자원, 품질 관리, 이런 데이터 자원에 대한 요소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빅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 처리하는 기술, 그게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기술, 그래서 관계형 DB, 90년대까지 운영기를 돌렸던 관계형 DB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그래서 나온 게 NoSQL, 우리 SQL 배웠죠?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검색하고 이런 전형적인 DB 언어인데, 그거는 잠깐 뭔지 봤어요. 우리가 90년대에 나왔던 관계형 DB, 이게 운영기를 돌아가는 거죠. 70년대 나와서 90년대까지. 근데 그 앞에 NoSQL 이라는 게 붙어요. 이게 SQL이 아니다가 아니라 나동리 SQL, SQL뿐 아니라 다양한 무정형 데이터들을 저장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기술이 빅데이터 기술로 나왔고, 그 다음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하둡이나 MR, 랩리듀스 이런 게 지금 기술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과거 90년대 관계형 DB랑 차별화시키는 기술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이런 것들을 아실 필요는 없지만,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은 과거 저형 데이터 기술 갖고는 안 되더라. 새로운 게 나왔다. 근데 그때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구글의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죠? 구글이 검색기로서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들을 잘 검색할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요 빅데이터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시각화 기술, 얘는 이제 기술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 요소가 데이터의 의미를 통찰하는 인력,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래서 사람 얘기예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 그냥 통계학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경제학, 통계학,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능력, 스토리텔링 이런 부가적인 스킬을 가진 사람, 데이터 분석뿐 아니라 분석 요청한 사람하고 의사소통하거나 이런, 그래서 문과적이기도 하고 이과적이기도 하고 통합된 인력, 여지껏 교육계에서 못 냈던 인력,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 지금 그래서 자원, 기술, 인력, 이 세 가지 3대 요소가 갖춰져야만 빅데이터의 전체적인 사회적인 레벨업이 된다라는 요소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자원은 세계 어디나 부럽지 않게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성숙한 정보 강국이에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 이렇게 뒤져서 찾을 수 있는 게 정보화 강국, 운영계 강국입니다. 운영계의 강국. 근데 분석계의 강국이냐? 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운영계의 강국이란 무슨 뜻이냐?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가 사회 전체 분야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원 강국이에요. 예를 들면 석유가 많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의 자원은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은 규모에서 엄청나게 데이터가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반면에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은 어때요? 예,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 가지고 있어요. 예, 옛날 정보화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영 OS나 DBMS 기술을 우리가 DBMS 국산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요 하둡이나 MR 뭐 이런 NoSQL DB 기술이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소스가 다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소스를 볼 수 있지만 그거에 적응 우리만의 것들은 없다. 이게 이제 없고 그런 게 약점인데 어쨌거나 이게 오픈 소스니까 누구든 달려가면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미국이 아무래도 빨리 가겠죠. 그 다음 인력 측면 봅시다. 인력 측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육 강국이고 똑똑한 사람, 우리가 정보화를 빨리 했던 이유도 교육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력 부분은 비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배출하는 어떤 체계적인 구조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 국민 80%가 대학 교육을 받았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IT적인 인력도 꽤 IT 접근성이나 이런 게 높아서 좋다. 그렇지만 뭐 1등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요건 확보하고 있고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는데 인력이 좀 더 빨리 확보가 될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요새 뭐 여러 가지 대학원이나 이런 데들이 만들어지고 교육 지금 전통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배출하는 것들은 좀 약한데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접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권에는 학부의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 뭐 기존의 틀이 있기 때문에 분업적 틀이 있기 때문에 자원, 기술, 인력 요 3박자가 맞아야 빅데이터를 그 해당 국가가 활성화시킬 수 있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하나하나씩 봅시다. 자원 얘기를 봐요. 자원이란 빅데이터 우리 지금 데이터 자원들 얘기인데 사실은 요거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좀 더 내려가면 자 우리가 정보화 강국이죠. 데이터 활용은 이런 형태예요. 산업화돼서 분업을 배웠고 그거를 사이버 공간에 우리가 운영계들을 다 분업적으로 운영계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은 수직 분업적 데이터 활용 그것도 프로세스 드리븐 여기서 얘기한 프로세스는 뭔가 업무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도 프로세스 여러분들이 구청에 가서 구청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받는 것도 프로세스예요. 다 절차적으로 지켜야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운영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냥 자급자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데이터를 내 프로세스에서 쓰기 위해서 자급자족하는 단계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단계입니다. 데이터는 풍부하지만 분야별로 칸막이가 있어서 그냥 자기 것만 써요. 자기 것만.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측면에서는 고도화된 사회가 아닌 거다. 지금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원에서의 현실.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이런 얘기해요. 아, 이렇게 빅데이터가 많은 나라는 처음 봤다. 2번 놀란대요. 2번. 이렇게 빅데이터가 많은 나라는 처음 봤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라는 게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활용하지 않어. 가 놀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많은 걸 쌓아놓고 쓰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놀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데이터 활용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벽을 허물고 데이터들을 연계해서 분석이나 예측에 활용해야 된다요. 물론 벽을 쳤을 때 운영계는 프로세스는 잘 돌지만 분석은 안 돼요.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용어가 호라이즌 스캐닝이에요. 호라이즌 스캐닝. 수평선을 스캔한다. 그죠? 수직적으로 깊이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를 우리나라 전국의 어떤 상황을 호라이즌 스캔한다. 수평선을 스캐닝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다 본다. 그래서 호라이즌 스캐닝이라는 키워드가 빅데이터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 서로 다른 특성의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분석한다. 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는 이걸 못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수키라는 사람이 여기 뭐죠? 어디요? 편의점 가서 쇼핑을 했습니다. 쇼핑을 했는데 지금은 이 쇼핑을 하게 되면 공장에서부터 이쪽에 배송하고 원재료 배송하고 이것들을 매일매일 개별 고객들이 각 매점마다 이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의 영향을 하루 전에 오늘 스키가 이걸 사가고 영철이가 이걸 사갈 거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물건을 미리 배송해 놔야 돼. 미리 배송하려면 그걸 만들기 위한 재료를 미리 받아야 되고 미리 재료를 주는 쪽에서 구매가 돼야 돼. 이게 지금 SCM입니다. Supply Chain 이렇게 여기에요. 그래서 이게 서플라이 체인들이 요 마케팅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밀결합되는 이게 지금 호라이즌 스캐닝이죠. 옛날 같으면 이거 구매부서 따로 하고 그다음에 유통부서 따로 하고 공장에서 만드는 거 따로 하고 판매 따로 하고 뭐 고객 관리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분할돼 있었는데 이제는 빅데이터로 호라이즌 스캐닝을 해서 모든 영역의 이 스키드 마크, 이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유니온에서 이걸 분석을 한다. 그래야 정확한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요새 유명한 뭐 음식점 뭐 이런 데들이 다 씁니다. 이거를. 이게 체인점들은 그죠? 음식 체인점 뭐 요런 그 컨비니언트 스토어 체인 이게 다 체인점이잖아요. 그럼 지점별로 나가는 품목들이 다르다 그래요. 예측되는 게 준비해야 될 품목들이 그것도 또 기온에 따라서 뭐 사회적인 이슈 뭐 그걸 다 분석을 해서 내일 뭐뭐 준비해 다음 달에 얼마나 준비해 다음 주에 얼마나 예측이 될 거야 판매가 될 거야 이거 예측해서 이거를 각 매점마다 다르게 추천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강점이 생기냐? 최적화예요. 그죠? 영역별로 우리가 여지껏 분업으로 살았던 건 뭐냐면 그 해당 분업에 최적화한 거예요. 그것만 하는 사람이 그 업무만 최적화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뭐 마케팅에 최적화 각각을 따로 최적화했는데 이제 호라이즌 스캐닝을 하게 되면 전체를 최적화 그게 의미적으로 진짜 최적화죠. 그래서 제가 자꾸 미래는 최적화 사회가 된다는 그 이슈가 이거예요. 왜? 개별 개인의 로그 파일을 다 보고 지점별로 다 보고 뭐 다 보는 거예요. 뭐 유통 마켓, 뭐 자동차의 능력 뭐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그죠? 다 보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그죠? 예측을 하고 최적화 포인트를 계속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사회가 최적화 사회입니다. 이거는 지금 공장에서 만들어서 마켓에 가는 과정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도 최적화 될 겁니다. 데이터를 이해하시면. 호라이즌 스캐닝이 되게 빅데이터가 중요하고 자원 측면에서 이것들이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분업을 벗어나는 아주 대표적인 이론이 있어요. 전체는 부분보다 전체의 합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명언인데 이게 호라이즌 스캔을 하게 되면 각각의 합보다 크다. 이게 효율성,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최적화의 어떤 결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사람이 든 예는 1 더하기 1은 2보다 크다예요.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각각의 부분들 아까 얘기한 어디 갔죠? 요 부분을 합하면 전체가 되는데 전체는 이 부분의 합보다 크다예요. 이득이. 예. 그걸 전체로 최적화했을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결국은 시너지가 난다는 겁니다. 데이터로 결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내 분야만 그 사람이 보는 것보다 넓은 영역을 자동화해서 최적화 분석을 할 수 있어서 결국은 시너지가 난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의 부품별로 있는 거랑 자전거를 묶어놨을 때 이 자전거는 달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건데 하도 옛날에 그게 진짜로 시너지로 나타나는 게 데이터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자원 얘기입니다. 자원 호라이즌 스캐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 고속도로 이제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그게 바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유통이 돼야 되고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이쪽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좀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으나 네 여러분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DBMS 알죠? 엄청난 기술을 알고 계신 겁니다. 네, 데이터에서 정형 DB를 관리하는 냉장고죠. 예, 기억나죠? 냉장고예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DBMS. 그러면 그건 정형 데이터를 관리하는 DBMS니까 냉장고니까 우리가 빅데이터 뭐라 그랬어요? 무정형, 반정형, 정형도 포함되지만 이런 쪽이 더 크다 그랬죠. 로그성 데이터들이니까 정형하지 않다예요. 발자취 데이터들. 그러면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결국은 무정형 데이터,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DBMS인 거예요. 냉장고. 냉장고인 냉장고지만 정형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 데이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냉장고. DBMS 기술인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복잡하게 NoSQL, 하드 뭐 이런 거 나오지만 결국은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빅데이터 뭐라 그랬죠? 빅데이터 뭐예요? 3V, Volume, Velocity, Variety 요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기술로 관계형 DBMS 기술로 저장 관리 못했던 그런 데이터를 아주 엄청나게 큰 데이터 결국은 분산 병렬이에요. 하나짜리 컴퓨터가 아니라 뭐 여러분들 PC를 뭐 3,000대, 10,000대를 엮어 놓은 겁니다. 클라우드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용량도 되게 크고 처리 속도도 되게 빠르면서 무정형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냉장고, 분석할 수 있는 냉장고. 그게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입니다. 빅데이터 기술이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뭐 여기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베스팅 우리가 이제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리포트하는 그런 단계들이 다 들어가 있는 우리가 빅데이터는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주가 되고 운영계를 돌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돌릴 수도 있죠. 하여튼 근데 분석이 위주죠. 그래서 이게 분산 병렬 처리가 뭔지 모르겠다.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산 병렬 처리는 손오공이다. 예, 손오공 뭐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봤을 텐데 저기 20명이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분신술이죠? 머리 딱 뽑아가지고 머리카락 뽑아서 확 부르면 자기가 20명이 돼요. 저기 1000명이야. 확 부르면 1000명이 되죠. 예, 자기가 자기를 분신해서 여러 개로 복제해서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파워를 낼 수 있는 게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PC가 손오공 하나인데 그 하나 가지고는 처리 못할 정도의 데이터 양이 있어요. 한 10,000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거를 PC를 10,000대 사서 10,000대를 엮으면 그 10,000대가 필요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근데 10만 대가 필요해. 10만 대. 20만 대? 20만 대. 예, 늘리고 싶은 만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 기술이고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동영상인데 요거는 대표적인 거라 한번 다시 틀을게요. 어둠이 내린 도심에서 길이 503m짜리 고가도로 철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투입된 굴착기는 무려 116대. 도로 양편에 각각 일렬로 늘어서서 부수고 뜯어내는 장면이 장관을 연출합니다. 24년 전에 지어져 노후화된 데다 그동안 증가한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당국은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네, 이거 봤죠?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녁 9시에 시작해서 새벽 6시에 끝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계천만한 고가도로를 하룻밤 사이에 철거한 겁니다. 저 지금 포크레인이 쫙 줄 서 있죠. 200대가 300대 썼대는데 하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럼 자기 앞에 것만 철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긴 고속도로를 철거하는 기술 필요한 만큼 저 고가도로가 더 길어. 그러면 더 많이 포크레인을 갖다 넣을 수 있는 기술. 우리나라 청계천은 6개월인가 1년 걸렸어요. 네, 그 하세월 걸렸는데 그거랑 대비적으로 얘는 이게 이제 병렬 처리예요. 포크레인 한 대가 PC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필요한 만큼의 PC를 내가 늘리면 늘릴수록 그만큼 빨리 처리되는
과거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 구글이 만들었고요. 예, 구글이 전 세계 검색기를 하느라고 만든 건데 그걸 오픈 소스로 2007년에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개발해서 지금 만든 게 하둡 시스템입니다. 하둡. 하둡이라는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여기 이제 하둡이라는 시스템인데 그게 나오면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해. 그런 기술이 가능해. 그 전까지는 관계형 DB, 정형 DB만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둡 기술을 사용해서 다양한 빅데이터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요새 이제 스파까지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인력과 기술. 예. 뭐 우리가 지금 뭐 하둡 이런 거 안 물어볼 거예요. 그렇지만 병렬 처리, 손오공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은 애가 막 병렬 처리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고 관계형 DB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인력으로 가죠. 인력.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우리가 빅데이터 처리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면 빅데이터 처리는 우리가 현재 컴퓨터 과학과가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자바, 파이썬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정보 운영계들을 만들고 뭐 이런 앱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처리예요. 근데 그런 기술이 모여서 아까 얘기한 하둡이나 이런 손오공처럼 그 빅데이터용 냉장고죠. 그런 거를 활용하는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인력이 요 처리고요. 빅데이터 분석은 KDD 과정, 우리가 KDD 알죠? 데이터 마이닝 과정 속에서 어떤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에서 지식을 탐사하는 프로세스에서 인사이트를 찾고 자기만의 뭐 R, 뭐 파이썬 이런 쪽에서 이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코딩도 하고 분석도 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빅데이터가 워낙 무적용이고 다양하고 막 썰려 있으니 그걸 누군가가 막 합쳐서 나를 위해서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합, 내가 원하는 호라이즌 스캐닝을 내 마음대로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을 사용해서 데이터들 처리하고 그걸 나온 결과를 또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가 되게 어렵다. 지금의 교육 체계로는. 왜? 컴퓨터과학과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만 가리키고, 빅데이터 분석은, 과거의 통계, 뭐 이런 데는 과거 스타일의 어떤 분석을 가리켜요. 그래서, 근데 분석가가 이 빅데이터 처리 개념을 알아야, 통계나 확률, 뭐, 이 기반의 분석이 아니라, 진짜로 빅데이터 분석, 로그 분석을 하는 걸 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너무 작아요. 지금 학부의 그런 통계학과나 이런 쪽에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통계학과든 뭐 경영학과든 산업공학이든 어떻게 커리큘럼이 변해왔나 한번 보세요. 90년대 커리큘럼과 지금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뭐 컴퓨터과학과도 비슷해요. 뭐 별로 안 바뀌죠. 예, 그게 전통적인 학문이 학부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게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과에 있던 따로 자기가 그거를 지금은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왜? 아직 그게 표준화돼서 이게 내가 볼 때는 분업적으로 못 들어가요. 네. 지금 우리 교육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가면 교육이 바뀐다고 그러죠?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교육은 대중교육입니다. 대중산업화 사회에 적합한. 네. 그건 좀 이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또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 후배도 자기들의 길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코딩과 분석 능력을 같이 갖춘 사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우리가 디지털 애널리틱스 학과도 만들고 뭐 데이터 산업진흥원 교육을 지금 4, 5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갖추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교육의 어떤 문제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서 그건 뭐 좀 더 이게 지금 벽이 큰데 이 벽을 허물고 같이 가야 되는 분석가와 애널리스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요 데이터 분석가를
사실은 셰프라고 비교하면 셰프. 왜? 그냥 기술만 갖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분석 기술과 처리 기술을 갖고 있다고 자기가 엄청난 인사이트를 꺼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왜? 계속 얘기하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셰프에 저는 비교하거나 아니면 예술가. 그죠? 미켈란젤로 같은 예술가. 이 두 개가 좀 일맥상통한 게 있어요. 셰프나 예술가는 재료를 자기가 골라옵니다. 그죠? 재료를 잘 골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레시피,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꺼내내는 그런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레시피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창의성, 인사이트, 스킬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레시피고 그 사람이 뭔가 할 때마다 남이 못 본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인증을 받은 사람만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왜? 데이터 시대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20년은 데이터를 모르면 자기가 아는 만큼 데이터를 아는 만큼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가 아니에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학위를 받아야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뭘 하든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회가 점점 많아질 거고 여러분들 선배나 윗사람들은 그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등이 되는 거죠. 어디 가나. 네, 그래서 꼭 명심하세요. 이건 꼭 하셔야 되는 영역이다. 여기서 빅데이터 2가 또 있네. 여기 또 그래서 뭐 불신 있고 사이버 접속 있고 뭐 이건 다 봤죠. 그래서 자 미래를 봅시다. 미래와 컴퓨팅 환경은 이 사회 변화 지금 뭐 노령화 가정보다 그다음에 여기다 뭐 고위험 사회 뭐 구제역 사스만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도 여기다 넣어야 돼요. 지금 그다음에 불확실성의 증가 뭐 이런 게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미래의 키워드는 다양성과 불확실성입니다.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기냐? 사실은 미래를 다 알고 싶어해요. 미래를. 근데 누구나 알 수 없죠. 이거 뭐예요? 무릎팍도사지. 지금은 다 끝났지만 그냥 뭐 미래를 누구나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느냐도 문제. 누구나 예측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AI 예측, 뭐 요새 다 팬시한데 빅데이터 가지고 예측을 하나 AI로 예측하냐, 그게 뭐 저는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예측할 수 있지만 그거의 정확도가 담보가 되느냐예요. 아무나 얘기하는 거가 아닌. 그래서 그거의 정확도를 어떻게 담보할 거냐. 근데 이제 빅데이터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보는 사람마다 얘기가 달라요. 통계학이랑 똑같은 게 빅데이터야. 별로 차이점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고, 너무너무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아직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새로운 영역이다. 빅데이터는. 그래서 3V, 3V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CCTV나 이런 새로운 유형의 정형 데이터가 아닌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래서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이란 바로 이런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강아지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갈 거고, 배심원 이론 나오죠. 그래서 최적화 감동되고 자원 얘기 다시 해서 요게 이제 기관별로 다 연결하는 요거 다시 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데이터 공유, 데이터 연계, 데이터 공개. 그래서 공개는 지금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요거 소유권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게 호라이즌 스캐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현실이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요게 이제 빅데이터 노에스큐엘들의 다양한 냉장고들입니다. 냉장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 알 필요 없는데 관계형 DB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오라클, MySQL 몇 가지 기술로, 몇 가지 브랜드로. 근데 NoSQL DB는 아직도 서로 막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춘추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냉장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실 필요 없고 무조건 로그성 데이터를 관리하는 DB다. 무정형 데이터를 관리하는 냉장고다. 그게 다 NoSQL DB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분석가와 개발자가 한 사람이 돼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개가 합쳐져야 되고, 그래서 셰프와 같은 여러분들 다 좋아하죠. 백종원 씨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데이터계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닐까. 왜? 뭐 우리가 그 사람의 손맛이라는 게 분석하는 인사이트죠. 그런 것들 가지셔야 된다 이거고, 예, 이건 이제 돈 많이 번다. 미국의 랭킹에서 이렇게 파란색이 돼 있는 게 다 데이터 관련된 직종인데요. 예, 이쪽으로 가게 되면 단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달라질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여기서는 경쟁이 셉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이름이 날린다 그러면, 예, 여러분들 뭐 자유롭게 뭐 원하시는 거를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여기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사회는 수직적 분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는 수직 분업 사회입니다. 모든 기능을 수직적으로 잘라서 그거를 효율성 시킨 게 수직 분업 사회인데, 우리가 앞으로 빌드해야 될 미래 사회는 수평적 협업이 추가적으로 되는 사회. 그러니까 수직적 분업을 버리자가 아니에요. 이건 되게 나름 산업화 사회를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조업 기반, 산업화 사회 기반의 정보화 사회를 이루었듯이 그 위에 최적화 사회는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 분업과 수평적 협업이 최적화 조화가 이루어진 사회. 그거를 만드는 게 빅데이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빅데이터 쪽에 무적형이고 위에 상태 변화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거에 최적화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직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꿈을 가지라는 거고,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쪽에. 지금 대부분 AI를 또 넘어갔을지 모르겠는데, AI 가보셔도 네, 결국은 빅데이터 알고리즘만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빅데이터의 서브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뭐 다른 기능도 있어요. 그냥 뭐 인터랙션 부분에서 로봇하고 뭐 이런 쪽. 근데 이제 데이터 관련된 영역, AI에서 데이터 관련된 영역은 사실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빅데이터나 AI가. 근데 사회가, 정부가 너무 AI 지금 뭐 우리 그 바둑 이후에 AI에 너무 쏠려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요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 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뭐예요? 모자이크 맞고요. 최초의 인터넷 브라우저입니다. 예, 최초의 인터넷이 없던 시절.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지만 저는 젊었을 때 없었어요. 박사학위 할 때까지도. 박사학위 할 때 우리만 썼어요. 아, 이건 우리만 써서 이렇게 사회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메일도 우리만 썼거든요. 기술자만.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죠. 이제 지금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래를 보고 싶으면 정말 정보화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사실은 모자이크가 93년에 나왔지만 얘가 지금 존재하냐? 아니죠. 넷스케이프 팔렸다가 뭐 했다가, 예, 뭐 지금은 뭐 인터넷 뭐 여러 가지 브라우저들이 아직 지금 살아남은 애는 딴 애죠. 마찬가지로 2007년에 하두비 나오고 이런 애 나왔지만 지금 살아남은 애는 또 딴 애입니다. 스팍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기술은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지금 기술뿐 아니라 이런 기술뿐 아니라 이 사회에 적응되는 어떤 기회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들 젊은 시대 20년 사이에 계속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라는 얘기입니다.